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온다면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대로 시장이 무너질 정도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한번 0.25 정도 올리는 게 최대 아닐까. 이미 미국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갔는데 네. 사실 그 정도면은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치까지 아.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려를 하는 거는 이 금리 수준이 뭐 한 번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년부터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그 고금리, 그 중금리 정도에서 멈춰가지고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 좀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노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그 파월도 그렇고 패드도 그렇고 뭐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런 견해 이제 그런 중앙은행의 행동이 아마 실현이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금리가 낮아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경기 자체가 뭔가 이제 그런 금리를 풀어줘야지 또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런 그렇죠. 거를 또 반증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미 높은 금리에 시장이 적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적응해 있잖아요, 사실은. 네. 물론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좀 힘든 사람들, 힘든 기업들, 뭐 그런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제 그렇게 이제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면은 경기 침체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전 재무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가 앞으로는 계속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 4.75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또 있고 그리고 또 월가 일부에서도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까지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사실 그만큼 이제는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의 이제 저금리 시대의 패러다임은 끝났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와. 그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간 금리가 하향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2010년대에 굉장한 저금리 시대를 맞이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부채가 엄청나게 쌓였는데 네. 그런 부채가 많이 쌓였고 이제 그런 부채 사실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그런 부채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 적응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와준다면은 그런 부채가 디레버리징 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그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채권 투자 시장에도 굉장한 호황이 찾아왔었거든요. 네. 채권 투자는 굉장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채권 시장에도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채권이 절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이제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는 시기가 지금 2023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이 정도 채권 올라왔으면 괜찮다 했는데 이제 그 저금리 시대는 이제 갔다 이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중금리, 중물가,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와. 그러면 이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구조적으로 끝났고 뭐 중금리 아니면 뭐 고금리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걸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뭐 적응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주식시장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80년대부터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이 굉장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을 받았고, 우리나라 연기금과 같은 이제 자금 운용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채권을 편입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채권은 가지고 있으면은 돈 벌어주는 수단이었으니까 일단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산을 증식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 3월에
미국에서 SVB. 이제 SVB 사태랑 뭐 여러 가지 지역 은행들이 굉장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은행들이 위기를 겪은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 중 하나를 뽑으라면은 가지고 있던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해서 일단 그 재정 부실화가 심화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만약에 접어든다. 이미 접어들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차가 될 건데, 뭐 레리 서머스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가야 된다. 10년물 채권 더 이상 낮아지는 시대, 과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다면은 이제 채권 시장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렇게 또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채권은 안전한 투자처였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거대 자금 운용사들의 어떤 채권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그런 비중이 주식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또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뭐 내년 이후에 또 채권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고금리 시대가 왔다고 하면 네. 그냥 예금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또 주식시장이 오른다. 또 주식시장이 화랑을 띈다 그러면 예금하던 사람들도 사실은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예금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고금리 시대가 왔다고 해서 기대 수익률이 주식시장하고 예금하고 채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물론 예금이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일정 부분 그 이자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거대 자금 운용사들이 예금으로 수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온다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또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도 예금에서 주식으로 또 돈을 옮기면서 또 주식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돈들은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호황과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채권 금리가 이제 높게 유지되는 그런 시대, 중금리, 중물가 시대에는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고금리 시대가 뉴 노멀로 자리를 잡으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면 저희가 많이 얘기하던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안 좋다. 그리고 뭐 작년에만 해도 계속 막 금리 빠지기만을 막 기도하고 언제 빠지냐 계속 이런 거를 생각했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좀 반대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올해도 계속 금리는 올라갔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도 어떻습니까? 올라갔어요. 주식시장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돼서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긴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의 축소라는 그 유동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돈을 시중에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뭐 물론 돈이라는 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이 오르는 동인이 있으면은 또 여러 곳에서 또 돈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은 뭐 일반론으로 봤을 때는 맞긴 하지만 네.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2006년에도 사실은 금리가 오를 때도 시장이 같이 올라갔던 사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1 플러스 1은 무조건 2가 돼야 된다. 물론 1 플러스 1은 2가 맞지만 네.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무조건 뭐 다른 현상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시장에서 그런 기준, 시장에서 어떤 원칙이 바로바로 100% 적용되는 일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오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과열된 경제를 식히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제는 생각할 수도 있다. 오히려
경기가 식고 있고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그때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의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채권하고 주식을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포트폴리오 뭐 조정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계속 좀 주식 시장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올해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변곡점이잖아요. 한 달 정도 시장이 지금 계속 이제 혼란스러워요. 네. 오르는 듯 하면서도 떨어지고 맞아요. 계속해서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맞아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뭐 제가 모든 걸 다 알진 못하고 제가 맞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제 10월 이후로는 시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년에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내년에 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지금 지연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뷰가 있는데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오는 건지 아니면 안 오는 건지 그때 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온다면? 네, 사실 저도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 3월에 이제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네. 이제 진짜 침체가 오는구나. 진짜 큰 충격이 그동안 많이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진짜 큰 거 한 방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확 조치를 그냥 그렇죠. 주말 사이에 그냥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게 싹 다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는 이미 연착륙으로 기울어 있다.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이제 이미 경기는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 네. 진짜 위기 한번 올 수도 있었던 위기가 지나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3월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3월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위기가 다른 분야에서 터진다고 해도 또다시 연준이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위기가 온다면은 지난 팬데믹 때는 한 달 정도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2주일도 안 걸렸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조치가 빠르고 사람들 자체도 그렇게 연준이 개입을 해서 항상 시장을 부양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금으로서는 기회가 아닐까. 오히려 그런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오는 게 저는 더 좋다. 현금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래야지 지금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연착륙을 넘어서 내년에는 골디락스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사람들한테도 뭐 제 주변 지인이나 이제 여러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내년에 골디락스를 준비해야 될 시기다. 내년에 지금 미리 사놓거나 일단 지금 힘들어도 버텨라.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라고 하면 뭐 약간 점진적인 우상향 이런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결국에는 호황으로 간다는 거고 뭐 나쁠 게 없이 그냥 꾸준히 우상향 한다는 거죠. 호경기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집할 때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올해 시장을 보면은 양극화라고 해야 되나? 차별화가 너무 심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2차 전지 AI 뭐 이런 것만 그렇죠. 예,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네.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은 맞아요.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를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대안으로 시장이 오르니까 같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샀던 분들도 안 오르죠. 사실은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올랐지만 나홀로 호황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 개별 상승률을 따져보면은. 근데 이제 골디락스가 온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저렴하게 있는 것들, 사실 반도체에 굉장히 괜찮은 주식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반도체가 못 올라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안 올라오니까 네. 오르는 듯 하다가도 내려가고 오르는 듯 하다가도 내려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는 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내년에 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거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기업들, 뭐 뒤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성장하는 기업들에 좀 더 투자를 해놓는다면은 좀 주가가 빠질 때 투자를 해놓는다면은 분명 골디락스에는 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오히려 이렇게 조정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초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던 부분이 산업재 섹터입니다. 사실 산업재 섹터라고 하면은 좀 굴뚝과 비슷해, 굴뚝 업종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서도 전력기기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전력기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어요. LS 그룹 주도 그렇고, 그다음 뭐 현대일렉트릭, 그다음 효성중공업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현대중공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느냐? 사실 그 미국에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올해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IRA잖아요. 맞아요. IRA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 그 전에 그 미국에서 발효돼 가지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인프라 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사실 IRA보다 이 인프라 투자법에서 미국이 쓰는 돈이 엄청나게 더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인프라 투자법이 발효가 되고 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인프라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인프라 투자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전력망과 에너지 부분이 650억 달러가 집행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전력망과 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진짜. 그런데 이 전력망과 에너지라는 게 이 노후된 전력망을 교체하거나 그다음에 새로 공장을 지을 때 전력망을 싹 교체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도 있고요. 그래서 전력기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올해 엄청난 그 판매량을 보이고 그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차트를 보면은, 여기 차트를 가져왔는데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뭐 단기간에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바는 최근에 한 8월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좀 빠졌어요. 앞으로 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적이 아마 좋을 거다. 3분기 실적을 봐야 알겠지만 3분기 실적도 개인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중에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력기기, 산업재 섹터에서 전력기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효성중공업을 가장 주목하면서 지금 추이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뭐 좀 더 주가가 빠질 수는 있지만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다시 주가가 꿈틀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께서는 그 두산 밥켓도 되게 좋게 보시고 많이 올랐다고. 네, 그렇죠. 두산밥켓도 네. 사실 보면 그 산업재 종목으로서 인프라 쪽 투자 수혜 종목인데, 인프라 투자 보면은 여기 제가 표를 가져왔지만 도로와 교량, 철도 뭐 이런 쪽에도 계속 건설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인프라 투자법은, 그 인프라 투자는 그 올해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몇 년밖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 계속 예산이 아. 되는 건데, 이게 인프라 투자법이 처음에 발효가 될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가 그때 집권을 할 때 인프라 투자법을 이제 가결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되는 건데, 그때 이야기할 때 천조를 투자해가지고 뭐 1,000조인가 2,000조 뭐 그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의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많은 돈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런 돈들이 이제 풀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투자 기간이 남아 있는 거고 그 주가 흐름도 지금 뭐 당분간 조정을 만약 받는다 할지라도 또 좋은 시절을 또 맞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주시하면서 조금씩 주목해서 사는 봐야 것도 된다. 괜찮지 않은 시기가 아닐까. 물론 당장 주가를 보면은 뭐 2달 동안 두 배가 올랐네 뭐 이렇게 해서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또 4배가 될 수도 있다. 그건 뭐 그렇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오를 만한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그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가 오를 동안 안 올랐어요. 음. 물론 안 오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뭐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안 오르는 데는. 오르는 데는 또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최선으로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차선으로 네이버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오토에버를 보면은 최근에 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이버도 사실은 여기 차트에 보는 것처럼 오른 듯 하다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이제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섹터 전체가 소프트웨어, 인터넷 섹터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받고 있다. 긍정적인 흐름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소프트웨어 업종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났는데 2분기 실적이 대체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못 받을 뿐이지 대체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어요. 네.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그랬었는데 네이버도 관심을 못 받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우상향 구도로 가고 있고 그리고 더 좋은 비주온이라고 해서 ERP 회사 클라우드 회사인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다가 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찾아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본다면은 우리나라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한번 가지고 가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결국 뭐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서 들고 가면은 좋은 성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왜 매출이 오르는 걸까요? 일단 AI와 관련이 조금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업마다 조금 달라요.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네이버, 뭐 더존비전, 아프리카 TV 이렇게 보면은 기업 성격은 다 다릅니다. 현대오토에버를 제가 최선호로 잡고 있는 이유가 일단 현기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핵심 계열사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일시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SDV 시대가 지금 막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시대가 오고 있는데 현기차의 핵심 기업이라는 거죠. 현기차가 전 세계로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는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 그리고 포드에서도 최근에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벤츠에서도 그런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라는 겁니다. 현기차의 그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기차의 그 여러 계열사들이 있었는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여러 계열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현대오토에버로 몰아놨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으로는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 무인화, 그다음 자동화 이런 것들이 또 굉장한 화두잖아요. 네. 뭐 로봇도 물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로봇 산업도 발전을 하지만, 근데 그런 스마트 팩토리 사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많은 분들이 네이버는 정말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뭐 잠깐 오른다 싶더니 하이퍼클로버엑스도 굉장히 기대했다가 빠지고요. 네이버도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차선호 기업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클로바 AI를 발표하고 나서 기대감 속에 올랐다가 맞아요. 다시 빠져가지고 또 다시 음.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안겨주고 게이버래요 있는데, 이제. 네. 그 카카오와 더불어서 사실은 네. 많은 국민주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뭐 2년 3년 전에는 국민주로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말 인기를 받았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네이버는. 왜냐하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일단 상승 턴의 기틀은 마련을 했고, 아마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게 확실히 보여진다면은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2020년도, 2021년도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표였는데, 뭐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실적이 개선돼야지, 실적 개선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과연 달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가 우상향 꾸준히 할 거냐 아니면 또다시 또 오르는 듯 하다가 하락할 거냐, 이게 갈라질 건데,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IT 개발자 거품이 꺼졌어요. 2021년 때 굉장한 거품이 일어났다가 맞아요. 지금 2022년을 지나면서, 그래서 사실 연봉 협상 면에서 네이버가 좀 이제 그 직원들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반기 경기 회복이 만약 서서히 진행된다면은 기업들의 광고비 집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또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사실 비용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 감축이 많이 되고, 그리고 클로바 AI를 통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온다면은 점진적인 우상향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한번 가져갈 볼만한 걸로.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만,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은 한 12월까지만 좀 너무 짧게 좋아요. 네, 짧게 가져가 볼 만한 네. 걸로, 네. 뭐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로 정유주에 관심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사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면서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 맞아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정유주들도 좋죠. 주가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차트를 또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봉 차트, 빨간색과 파란색이 우리나라 S-오일 차트고요. 정유기업 대표적인 정유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국제유가 차트입니다. 국제유가가 작년부터 계속 떨어질 때 주가도 같이 떨어지다가 국제유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오른 폭에 비해서 지금 S-오일의 주가 상승률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러네요. 갭이 좀 커 네, 보이네요. 갭이.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갭이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봐도 이 정도 갭으로 최소한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말까지라고 이야기한 게, 연말까지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돼서 90에서 100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00달러를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100달러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기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만 유지가 돼도 굉장히 정유주한테는 좋습니다. 사실 정유주들이 가장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간이 80에서 100달러라고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 버리면은 좀 넓게 잡아서 110달러를 넘어가 버리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기름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또 80달러 미만이 되면은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범위가 80에서 100달러라고 하는데, 그런 범위가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해서 80에서 100달러 사이에 연말에 90에서 100달러 사이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정제 마진이 올라가요.
사실 우리나라 정유 기업들은 정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정제 마진이 얼마냐, 정제 마진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건데 7월 달에 정제 마진이 6.6달러였습니다. 싱가포르 정제 마진 기준으로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6.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정제 마진이 12.7달러로 2배가량 뛰었어요. 이야, 한 달 만에.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또 정제 마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자, 그 말은 7월 달에 기름 1리터를 팔았을 때보다 8월 달에 기름 1리터를 팔았을 때 이익이 2배가 남았다는 거예요. 엄청났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지금 선반영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도 2023년 3분기 그러니까 11월 달에 실적 발표가 나죠. 그때까지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우상할 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국제 유가도 떨어지지 않고 85에서 지금 87달러를 넘어섰는데 85에서 90달러, 뭐 95달러 선을 유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우상향을 하면서 또 연말까지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소개해 주신 인프라, 전자기기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길게 보고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기를 말한다면 어. 올해 연말 한 12월까지는 정유주에서 짧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마 연말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 그런 것들 확인해야겠지만 어쨌든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져가면 좋겠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끈기를 가지고 내년 뭐 하반기까지라도 계속해서 들고 가면은 성과가 좋을 수도 있다. 나쁘지 않은 성과는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는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다. 충분히 지금 현대 오토웨이버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은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그 가격이 싼 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작가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을 써주셨잖아요. 네네.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좀 좋게 보는 섹터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뭐 물론 있긴 한데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하고 네. 관련되는 거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그렇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봐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표가 제가 4차 산업혁명 주식투자 인사이트 그 챕터에 이제 제가 썼던 표입니다. 그대로 가져왔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AI 빅데이터라고 봤고 그런 AI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 그래서 AI 빅데이터를 여기 중간에 놔두고 그다음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 로봇, 클라우드, 그다음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 최근 주식시장에 굉장히 핫한 게 로봇이잖아요. 또 맞아요.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레인보우 데서도 로보틱스. 네. 그런데 이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기업들이 전망도 좋고 실적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너무 높아져가지고 차마 지금 로봇을 사도 될까요?라고 물으면은 지금은 또 조금 애매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은 이 로봇 산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좀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렇지만 삼성에서 또 삼성과 협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열이 어느 정도 식으면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모아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사실 전기차에서 배터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AI. 이게 전기차에서 소프트웨어 AI는 앞서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전기차 충전 섹터입니다. 물론 이 전기차 충전 섹터도 올해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장사들 중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상장사 중에서는 SK 네트워크가 있는데 SK 네트워크도 올해 2배가 넘게 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전기차 충전 테마를 보는 이유가 앞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2030년까지 30배, 100배까지 이야기하는 전망하는 데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내년 전기차 보조금에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차량 구매 시 개인한테 지급하는 보조금은 줄어들고 오히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는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전기차 충전 쪽도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를 관심 가져볼 만한데 이건 이제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AI 투자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좀 간단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최근에 이제 또 시장에 핫한 게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헬스케어. 그래서 루닛, 뷰노, 셀바스 AI 이런 기업들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루닛 같은 경우도. 네. 그런데 지금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붐이 일면은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가 또 사실 이런 붐이 좀 빠지면은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주가가 빠지고 나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잊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잊지 말고 관심 있게 보다가 다시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조금씩 모아가면은 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기 좋아요. 이 AI 전기차는 그렇게까지 긴 테마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최소한 2030년이고 2030년까지 우리가 꾸준히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발전한다고 본다면은 최소한 지금 뭐 한 5년, 10년 정도 보고 그냥 가져가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미국 주식도 하시나요? 네, 미국 주식도 하긴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하나 여쭤보면은 지금 전기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막 로봇 이런 게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테슬라인데 네, 그렇죠. 테슬라도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을 그래도 꽤 받았잖아요. 한 30-40%인가 받은 것 같은데 네. 테슬라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죠. 그래요. 굉장히 밝아요. 회사 자체는 특히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차가 모델 3 보급형 모델이 완전 진짜 또 리뉴얼되면서 좀 신청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네, 중국에서만 하루 만에 9만 대가 예약될 정도로 엄청난 지금 그렇구나. 인기몰이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테슬라에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거는 테슬라 봇이죠. 로봇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면 엄청난 또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짓고 있는 거는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 그리고 영업이익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특히 뭐 판매량보다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더 보는 거는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 네, 그래서 할인 판매를 했을 때 주가가 빠지고 네. 그 이익률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근데 이제 가격을 올리면은 또 주가도 같이 오르고 뭐 맞아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뭐 얼마나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2년 뒤에 테슬라 봇이 만약에 진짜 테슬라가 말한 것처럼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까 뭐 5년, 10년 뭐 자녀 계좌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테슬라도 한 그 정도 개념으로 입각해서 사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제가 2020년도에 그때도 한창 이제 주식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때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 그래서 두 가지를 애플과 테슬라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테슬라는. 근데 왜 그 테슬라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만 그렇지만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그 이익이나 그런 잣대를 들이댔을 때는 사실은 싼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성장성을 보면은 그런 불확실하지만 그런 성장성을 보면은 충분히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굳이 모으고 싶다면은 지금 조정기가 끝나고 나서 뭐 지금 조정이 시작될 때부터 그냥 조금씩 사 모아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또 좋지 않을까 분할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채권, 주식 얘기해 주셔가지고 주식도 이렇게 꼼꼼하게 많이들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요즘에 또 뉴스 보면은 그 대체 자산 중에 하나로 암호자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월가에 막 그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비트코인 ETF 막 현물 신청하고 막 이러잖아요. 비트코인을 좀 이 포트폴리오 채권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모아가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 그리고 어제 신문에서 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 아크. 네, 캐시우드가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했다 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현물 ETF를 그렇게 신청한다는 거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좀 상징적인 코인들이 암호화폐들이 제도권으로 많이 침투를 했다는 거고요. 아, 제도권 어떤 그 투자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블랙록은 그 자산 시장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네. 회사잖아요. 근데 그런 블랙록이 앞장서 가지고 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하고 이제 그런 승인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공식적으로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돼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화 단계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또 코인 시장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죠. 물론 지금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안 오르고 그냥 코인 계속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또 올라가는 건데 관심 자체가 많이 낮기 때문에 지금 약간 흐름이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투자 상품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오늘 진짜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내년에 좀 골디락스 장세가 와서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골디락스는 일단 뭐 다 네. 같이 오른다는 거니까 다 같이 올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자산 증대 효과도 누린다면은 또 이게 선순환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고 기업이 이익도 그렇죠,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 지속될 건데 저도 빨리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끝으로 중국 경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괜찮으신가요? 아, 네. 중국 힘들죠. 네. 음, 중국 참 힘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신문을 보니까 네. 중국 8월 수출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중국 수출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말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연말부터는 서서히 조금씩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막 지금 막 부동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뭐 디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요. 막 아무튼 막 부자들이 뭐 돈을 뭐 외국으로 빼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고 그런데도 하반기 때부터 좋아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력하게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그런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쪽에서도 지금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정책이 사실은 나온다고 해서 뭐 당장 효과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부동산 정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그런 온기가 퍼지는데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올해 연말쯤에 조금씩 효과가 나오고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쯤이나 돼야지 그런 것들이 지표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약간 그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라고 보이세요? 그렇죠. 사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 네. 중국이 패배를 했다고 봐야죠. 아, 이미 결판은 그 결과는 나왔다. 그렇죠. 이제 결과는 나왔고 중국에서도 사실은 강하게 못 나오잖아요. 미국이 제재를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거기다 맞대응을 해서 뭐 미국산 콩을 수입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가 2019년에 한창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제재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거기다가 이미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미중 패권 전쟁이죠. 2018년, 2019년부터 본격화돼 가지고 벌써 한 4년 정도 지나면서 네.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베트남 그리고 일본, 인도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미국에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내수 경기 안 좋고 수출 잘 안 되고 부동산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워봐야 지금 더 안 좋아질 뿐이고 계속해서 엑소더스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주력을 하고 아마도 산업 구조 자체도 조금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미 패권 전쟁은 저는 중국은 패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막 가잖아요. 막 그 상무부 장관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른 부분들은 뭐 열어주겠다 뭐 비슷한 이런 맥락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그런 거에 납득을 하고 진짜 그렇게 하겠다 숙이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래야겠죠. 지금은. 네. 네. 지금 이미 미국이 사실 중국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는데 이제 그런 게 중국이 많이 따라오니까 미국에서도 견제를 해서 계속 눌렀던 거고 지금 그런 격차가 점점 다시 힘의 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불리함 때문에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힘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어제 뉴스 그 보면은 그 휴대폰에 화웨이 휴대폰에 반도체 아, 네. 7나노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중국이 또 막 대단한 거 아닌가 기술력도 엄청나고 그렇게 반도체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다시 이렇게 머리를 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도광양해라고 하죠. 도광양해. 발톱을 숨기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덤벼봤다가 지금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알았고 지금은 다시 좀 자숙하면서 뭔가 힘을 더 길러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잘 돼야지 또 외부적으로도 싸움을 할 건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체력도 다 떨어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외부적으로 미국과 대립날을 세워가지고 싸워봐야 좋을 게 없죠. 특히 수출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수출이 잘 돼야지 내수 경기도 사는 거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미국에 이제 대항할 힘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 그렇게 중국이 이제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할 거라고 보면 한국 경제도 괜찮아질까요? 막 보면은 저희 저성장이 막 안 좋잖아요. 그 잠재력도 막 1.4인가요? 막 계속 하향되고 있고 네.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중국이 회복되길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겠죠. 네, 한국 특히 아무리 지금 뭐 중국의 비중이 줄어든다 해도 그래도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에서 물론 이제 미국도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수출이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사실 중간재에 수출하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수출도 걸려 있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은 또 그런 것들이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고용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익이 증가해야지 또 세금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일단 살아나면은 중국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복 신호가 감지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상으로 살아난다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그런 이제 심리적인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정책 효과라는 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좀 물리신 분들은 진짜 좀 버텨야겠네요. 그렇죠. 뭐 사실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팔 때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인내 구간이고 그냥 인내 구간에 자기 할 일 하면서 네, 그냥 좀 잊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내년에는 다 회복되고 오히려 내년 그런 것 지금 지금 잘 버티신 분들이 내년에 또 웃을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좀 운용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일단 1억 정도면은 주식을 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뭐 현금 비중을 만약에 이제 1억이 나의 투자 전체 자산이다라고 본다면은 현금을 한 10에서 20% 뭐 맥시멈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 8천만 원으로는 세 종목 또는
뭐 많아봐야 4종목, 뭐 마음 같아서는 한 2종목. 와, 집중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 4종목 정도를 한다면은 한 3종목 정도는 조금 묻어둘 만한 거, 조금 좀 묻어둘 만한 걸로 하고, 그리고 한 종목 정도는 좀 짧게 가져가는 걸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짧게라는 게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한 연말 정도 그렇죠. S-오일 같은 뭐 한 3개월, 3, 4개월 정도 들고 가는 걸 좀 짧게 가는 거라고 보고 보통은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고 가시는 게 지금은 좋다. 지금은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을 생각하는 게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묻어두는 거는 뭐 애플, 테슬라 뭐 이런 것도 좋고 조금 짧게 묻어두는 거는 뭐 인프라, 소프트웨어 그렇죠. 이런 정도. 그리고 연말까지는 뭐 한 정유주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 네, 그렇죠. 좋겠다. 네. 아, 네.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요즘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런 시기도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가면은 꽃도 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꽃이 피는 시기를 생각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투자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모두 다 웃으면서 즐거운 나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인 장호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